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경주에서는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그런 강력 상황들이 많아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먼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발생했고요. 우발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해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피의자죠. 김성수의 신상, 그러니까 얼굴, 나이, 그렇죠?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신상 공개가 적절했는지 그 부분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 공개 요건에 적합한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실제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조선족이네 뭐네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신상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29세의 한국 건강한 남자였다는 사실이 일단 밝혀졌고 또 말씀드렸듯이 처벌되는 근거 자체, 이와 공개된 근거 자체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한마디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될 법익과 예. 중대한 중대한 범죄에 예.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정의를 살릴 권리 이 부분이 충돌하는데 중대한 범죄 더불어서 CCTV를 비롯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재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림으로써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렇게 신상 공개까지 되어서 된다는 사실을 알려서 범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 예방 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 결과다라고 보는데 예. 비교적 신속하게 제때 저는 경찰에서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같은 강력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건 자체를 보면 예. 알 수 있는데요. 특강법상 우리가 실무적으로 특강법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 보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할 것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공개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되면은 그 공부를 어떻게 다 예. 피해를 회복하겠습니까? 예.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라는 공익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검토를 하는데 더불어서 청소년은 안 됩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또한 말씀드렸듯이 아마 경찰서에 직접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신상 공개 심사위원회라고 이렇게 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큰 논란이 없는 특히 어제 인터뷰를 할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 하면은 유무죄를 다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수님, 이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한 계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호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2010년부터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소극적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신상 공개라고 해도 경찰 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언론에 제보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예, 의미는 예. 뭐냐면 예를 들면 필요한 경우에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에 언론의 자유로운 촬영 자체를 허가하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된 경우.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마스크까지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모자를 씌워주는 이런 적극적 비공개가 아니고 예, 예. 예를 들면 다른 장소로 이송할 때 버스를 갈아탈 때 자연스럽게 언론 촬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소극적 공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지적하신 일관성 여부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공개를 하고 누구는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경찰서 단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청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도 예. 7명인데 4명은 외부인으로 일관되게 참여를 하게 되고
3명은 경찰관인데 왜냐하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체크리스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제 만들어서 점수화해서 예. 표준화되게 해놨. 네, 표준화되게 하고 또 그 경찰서 단위였을 때는 이 경찰서장이 위원장이었고 형사과장이 이제 위원이었으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소위 공개 가능성이 상당히 편차가 컸었죠. 그렇죠. 그런 점 등을 이번에 이제 뭐 보완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봐서는 아마 그 비교 국가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처럼 예. 사실은 마스크까지 제공을 하고 또 모자까지 씌워주는 이런 나라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기월 예. 반추에 보면 지난 거 9월 달에 그 괌에서 말이죠. 그 판사 부부가 여행을 하는 중에 뒷자리에 그 아이를 방치하는 것 때문에 911 신고가 들어가서 그 판사 부부의 얼굴이 CNN 등에 나왔지만 국내 언론이 전송됐을 때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얼굴이 모자이크돼서 그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피의자의 그 인권 보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예, 교수님 어제 이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이제 공개됐는데 그 공주에 있는 치료 감호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에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우울증 관련해서 가족들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글쎄요. 그걸 들으시고 어떤 느낌? 그러니까 김성수의 정신 상태 오늘 전문가시니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봐서는 그 사회적 소통 기술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동적이고 지극히 방어적인 것 같은 모습, 무엇인가 그 불만과 뭐 짜증 같은 이런 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 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예를 들면 동생이 공범이 있느냐의 질문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또 답변도 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우울증과 관련된 병력 증명서는 누가 제출했느냐. 예, 예. 그것도 내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제출했다고 정확히 의사 표현을 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범죄를 했느냐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 나에게 나중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사물 변별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를 한 20초 정도의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예. 분명히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불이익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의 특징은 마치 내가 직접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이라보다는 간접적 표현을 씀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 생각을 한다. 예, 보호한다. 잘못했다고 한다. 생각을 한다. 예,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단계 건너서 간접 화법을 이제 구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 진정한 그 뉘우침이라기보다는 혹시 자아가 두 개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분노했을 때의 자아와 평상시의 자아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중학교 동창회 어저께 어떤 언론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많이 봤다. 그리고 사고를 치는 모습은 못 봤다.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해서 놀랐다. 이런 진술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감호소로 구성이 됐는데 그럼 치료 감호소에 가면 정신 감정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울에서 공주에 있어 이제 국립법무병원인데 예. 쉽게 말하면은 뭐 정신과 관련해서는 국립정신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치료 감호소로 보내는 것은 법원에 경찰이 그 정신 감정에 대한 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그 국가 전문의를 비롯해서 이 정신감정과 관련된 전문의들이 계십니다. 예. 오늘 그 법무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하라라는 예. 지시를 했었는데 치료 감호소에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보름 정도 입원해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 각종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테스트도 하고 또 평소에 생활하는 것을 그 전문의들이 관찰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과연
의사 결정할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정신 감정을 통해서 의학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유무죄 판단 여부 더불어서 양형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담당자들도 신경을 특별히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한 달 이상 또 더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상황을 좀 반드시 그런 건 지켜보다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정유치 영장이 있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시간적 범위, 또 예. 장소적 범위는 지금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달까지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끔씩 이른바 영악한 피의자들이 전문가인 의사들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여부를 신빙성과 진실성을 확인하지 어렵지만 네. 한 주, 두 주를 넘어서 거의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평소 때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의학적 판단을 비춰봤을 때 한 달 정도라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자아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법원도 한 달가량의 어떤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의의 예.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진 그런 범인들도 있을 수 있나요,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속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능은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예를 들면 측정 도구가 있는데 가짜로 답을 하게 되면 나의 시시변별 능력과 이상 성격이 더 악화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도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관추해 보면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정신적 지체가 2급이냐 3급이냐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측정 도구 이외에 일상생활 중에서도 밀착 관찰을 하고 또 행동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문가 등을 통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예. 이와 같이 하나의 왜곡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짜로 심신미약, 심신 예. 상태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예, 예. 재판이 끝나게 되면 아주 무서운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예, 맞아요. 퇴정하는 것을 보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감정 결과를 판사가 꼭 따라야 되는 기속사항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정신 감정 결과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든가 무엇인가 성격적 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판사가 기속을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신적 평가고 법적인 평가는 판사의 고유 재량인 것이죠. 예, 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됐고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양형이 상당히 정해지게 되는 이런 영역이고요. 또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중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2년 전에 수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상당히 구조가 유사합니다. PC방에서 뒤에 있는 손님을 살해를 하고 옆에 있는 손님 3명까지 결국은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감정 결과 이 사람은 환청이 있다. 즉 시시변별 능력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됐다라고 봤습니다. 게임 중독 그런 부분이었던 네, 거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판사 역시 심신미약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양형 결과는 무기징역으로 이제 선고를 한 것이죠. 예. 아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아마 판사의 마음에는 사형으로 판단을 하고 어쨌든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필요적 감경이기 때문에 예. 사형에서 아마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역시 중형이기 때문에 판사가 과연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 부분에 짧게 예, 말씀해 형법상 심신미약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형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심신장애가 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 치료감호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제를 못하고 범행으로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그 어떤 평가 영역은 법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심신장애가 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법률적인 평가로서의 심신미약 여부의 판단은 재판장이 한다. 이렇게 알면은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가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감형된 사례 있을까요? 이 우울증이라고 자기가 이제 물론 확정 판정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있나요? 그것이 이제 그 최근 그 한 통계가 있습니다. 즉 그 법원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요구를 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인용된 경우는 20%이고 80%는 인용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겠죠. 예. 내가 분노 장애다, 간헐성 폭발 장애다, 뭐 또 아니면 환청이 쓰였다, 귀신을 봐서 뭐 사람을 사망했다라고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과 관련된 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그 받아들인 경우는 20% 남짓에 불구하고 80%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국감의 그 조사 그 과정에서 한 통계에 의해서 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방어권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뭐 변호인 측에서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뭐 근데 그 형사법의 원리 중에 하나가 책임주의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함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6살 그 꼬마아이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전혀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아이는 책임 능력이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에 뭐 상응하는 그 판단은 온연한 그 법관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김성수의 경우는 좀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는 5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뭐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뭐 비난에 따라서 이렇게 축돼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시비 끝에 욱하는 심정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케이스를 이른바 보통 동기 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형이 10년에서 한 16년, 가중될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인 인명 경시를 하는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이탈해서 한 명을 살해한 케이스에도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아까 말씀하신 이영학 그 어금니 아빠 케이스 같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금니 아빠 사례에 못지않게 죄질, 이른바 행위불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일부 지금 그 정신감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감경해도 제가 봤을 때는 15년 이상형은 당연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지 이 정도 선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의 초동도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피의자의 동생이죠. 그 범행 가담 혐의 공동 정범이라고 하나요? 만약에 했다면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CCTV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신고를 맨 처음에 한 해도 이 피의자의 동생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그 입장하고 경찰의 입장이 그 대비가 되는 그 점입니다. 그 피해자의 그 부친 그께서는 이 아들이 키가 193cm나 되고 또 검도 그 유단자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동생이 잡지 않았으면 충분히 적극적인 방어도 가능했던 것은 아니냐. 예. 그러다 본다면 살인이 공범의 혐의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왜 참고인 조사만 하고 말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경찰은 지금 여러 가지 그 CCTV를 그 면밀히 살펴보고 처음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7시 38분이었는데 그때 바로 동생이 그 신고를 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이를테면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에게 도움을 그 청했다. 그리고 만약에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 고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동생은 흉기를 갖고 왔던 것까지 이제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범이 아니다고 하는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은 채 공범 여부는 면밀하게 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게 경찰의 초동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30분 전에 한번 신고를 받고 왔다가 사건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경찰이 매뉴얼대로 잘 행하고 돌아갔다라고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경찰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분명히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경찰에게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것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말이죠. 예. 가능했던 것은 예를 들면 임의 동행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 그 용의자 등에 대한 신상 정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예. 아니면 긴급 체포라든가 예. 이것이었는데 예. 긴급 체포는 그 요건에 해당이 이제 안 되는 그렇죠. 이런 예. 면이고요. 과연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가 이제 있었겠느냐. 예. 그리고 임의 동행을 거절했을 때 강제적으로 소위 연행이 경찰과 가능하겠네요.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가면은 또 임의 동행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내가 그와 같이 적극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해서 나중에 돌아오는 감찰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것에 너무 그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 경찰은 경찰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의심이 있을 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과감하게 경찰권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년간 학습된 무기력에 전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은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약한 경찰을 만들었던 법과 제도의 문제 이 점을 이번 것을 기화로 해서 저는 대폭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예. 설령 그 중간에 무슨 실수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경찰관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래서 경찰 조직 분위기 전체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 얘기 좀 할까요? 어제 이제 경북 경주에서 새마을금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2,400만 원을 좀 강탈했고 직원 2명이 부상을 했어요. 자주 이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데 3시간 3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뭐 범행 시간이 너무 짧게 됐는데 흉기 같은 것도 준비하고요. 차량도 미리 대기를 시켰고요. 뭐 사전에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그 6건이고요. 그 경북 지역에서는 그 5개월 안에 벌써 4건이 그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장 거다한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가 역시 안 좋구나. 저는 범죄학적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금전이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인 범죄 방법이 바로 강도입니다. 현금을 바로 강취해서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기적 문제가 있다, 경제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발생했던 6건의 사건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금고였고 새마을금고의 위치가 상당히 그 후미진 곳에 있었고 청원 경찰이 그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가 새마을금고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새마을금고 그 중앙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청원 경찰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 결국 이제 수익 구조로 봐서 청원 경찰을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손익 그렇죠. 구조가 불안하게 되다 보니까 청원 경찰의 고용보다는 차라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맞다. 그래서 청원 경찰을 배치하지 않고 보험으로 하다 보니까 잠재적 범죄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계획을 하게 되면 범행에 착수 쉽게 하고 내가 해서 꼼꼼한 계획에 의해서 검거도 안 되겠지. 돈은 지금 필요하고 이런 것이 지금 빈발하고 있었던 6개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회 구조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점, 즉 청원 경찰을 확보하고 CCTV라든가 접근 통제를 좀 더 대폭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체포하고 났을 때 검거하고 보니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디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죄의식이 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그 사건 사고가 있는 다음에 최초 이 체포했다는 속보에 따를 때는 잡았을 때 어이없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는 어이없이 그냥 그 긴장이 풀려서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다 그 약물을 섭취를 해서 적어도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체포한 이후에 본인이 왜 이와 같은 행위를 벌였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진술을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현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관련된 그 범행 도구는 지금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범행을 했는 동기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관련되는 가족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탐문 조사를 통해서 이 동기를 밝혀야 다른 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사정이고 더불어서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빨리 정신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제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사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인사 사칭에서 사기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건데 6건이나 됐고요. 유형도 굉장히 글쎄요. 사기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지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과거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부터 그 현재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그 앞세워서 하나의 그 포장지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입니다. 그 과거 같으면 청와대 문양 등을 보여주면서 이곳에 그 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확천금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청와대 수첩도 보여주고요. 넥타이 핀도 보여주고 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은 그것이 아니고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 그리고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름을 이제 들면서 3천만 원, 4억 원에 대한 편취를 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그 시사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역시 그 권력의 그 약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깔리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그 정부와 관련돼서 이 장관 중심으로 부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면 청와대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소재를 결국은 이제 범죄인들도 활용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예. 사실은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예. 그래서 다행히 청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라 예. 이렇게 그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범죄인들도 가상한 개연성 있는 소재를 그 택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범죄 사건이 아닌가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예, 변호사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지금 세다 이런 건데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가장 그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검찰을 사칭한다든가 금감원을 사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유형의 사기, 뭐 보이스피싱 아닙니다만 새로운 유형의 사기를 미리 알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이름 된 돈 요구는 무조건 사기니까 신고를 당부한다 이런 예. 말씀도 하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념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또 청와대에도 내부적으로 혹시나 어떤 어떤 직원들을 단속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잔 밑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단속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